바로 양귀비가 양아들인 알록산에게 첫 목욕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소름이다, 진짜. 더러워. 당시 중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3일째에 약재를 넣고 끓인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포대기에 싸서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목욕의식을 거행하곤 했어요. 양귀비도 이제 이 의식을 양아들인 중년에 들어서는 200kg. 알록산에게 해준 거죠.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 상상하기도 싫어. 이렇게 양귀비의 양아들이 된 알록산은 황궁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리고 양귀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밤늦도록 궁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짜 뭔가 있네. 아니 현종은 근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현종이 그러니까 이건 질투할 칼을 만한데. 들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현종은 근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록산에게 상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알록산은 양귀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교수님, 아까 양귀비의 육촌이었던 양국충의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알록산의 등장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네요? 당연하죠. 처음에 두 사람은 모두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신임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제 충성 경쟁이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어요. 전쟁을 해요? 당시 당 제국의 변경에는 동북쪽의 거란족이라든가 돌궐, 티베트 지역의 토번이라든가 남조 세력들도 있었던 거죠. 다행히 이제 돌궐과는 현종의 재위 초기에 화친을 맺어서 이후 전쟁은 좀 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세 지역과는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안록산과 양국충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게 돼요. 마침 745년 안록산이 거란을 토벌하고 돌아오자 양국충은 무리하게 남조와의 전쟁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국충은 뭐 군대도 아니니까 좀 죽겠죠. 그냥 눈치만 빠른 사람이잖아. 양귀비의 육촌일 뿐이잖아요. 이 양국충은 남조에 대패를 하고 양국충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조가 토번과 손을 잡고 당제국에 대항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와,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 피해는 다 백성들이네요. 그렇죠. 이 무리한 전쟁이 계속될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상황을 그 유명한 시인인 두보가 이렇게 시에서 탄식을 했어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탄식해주세요. 귀족들 집안에는 술과 고기 썩어 나가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뒹구는구나. 지척에서 부귀와 가난이 이처럼 다르니 슬프도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구나. 비참해요. 네, 이 시는 화천궁 앞을 지나던 두보가 자신의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현종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신들이 벌이는 이런 무리한 원정으로 당 제국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어요. 이런 사실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종은. 그런데 현종은 이 양귀비의 친척들, 또 외척들, 환관들, 그리고 간신들에게 조정을 맡기고 양귀비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점점 정치로부터 멀어진 거죠. 한가하게 저렇게 악기 연주하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아주 다정해 보이네요. 결국 나라를 뒷전으로 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이제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됐어요. 이때 그 알록산이 현종과 양귀비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와. 이 반란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건 바로 그 육촌 오빠 양국충이었던 거죠. 알록산을 재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에 양국충이 결사반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안록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국충은 현종에게 여러 번 안록산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막 모함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황제 태자 역시 현종과 양귀비에게 저 아첨하는 안록산을 견제해야 된다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안록산은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를 망치는 양국충을 없애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의 통수권을 쥔 자신의 절도사로서 15만의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55년 당제국 몰락의 서막을 연 안록산의 날입니다. 당시 당제국의 군사력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한 안록산의 군대는 빠르게 당제국을 무력화시켰어요. 안록산은 유주에서 출발해서 상산, 변주, 낙양까지 단 한 달여 만에 진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관을 지나 수도인 장안까지도 점령할 그런 무서운 기세였던 거죠. 현종은 안록산의 군대가 동관을 지났을 무렵에 양귀비와 신하들을 데리고 장안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황제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 반란으로 사실 두 사람의 사랑도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피난길에 나선 지 이튿날 이제 현종과 양귀비는 장안에서 서쪽으로 백여리 떨어진 마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은 지치고 막 이탈하는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저 양귀비 일가를 처단할 것을 황제에게 막 요구하게 된 거예요. 어느새 양국충과 그 유명한 세 자매는 병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잘 됐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겠죠? 죽이겠죠. 역사서의 내용을 한번 직접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달아나 서문 안에 도착하였으나 병사가 뒤를 쫓아 그를 죽여 사지를 가르고 그 창으로 그의 머리를 매달아 역문 밖에 걸었으며 아울러 그의 아들인 호부시랑 양헌과 한국 부인, 진국 부인을 죽였다. 네, 그동안 이 양귀비 일가의 폭정을 참아왔던 이 병사들은 양국충과 또 양귀비의 그 언니들을 무참히 이제 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제 요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양귀비. 그렇죠. 이제는 현종을 에워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양귀비를 직접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잔인하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현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입니다. 독하다. 네? 규현 씨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데. 못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걸 현종이랑.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저 네. 양귀비 때문에. 아니에요. 지금 현종도 마지막에선 다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차리기엔 늦었어요. 현종은 허락 대신 눈물을 흘리며 차마 양귀비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현종의 목숨은 살려야 했던 그 옆에 있는 환관, 고력사? 고력사가 현종을 대신해서 근처의 불당으로 양귀비를 데려가서 비단으로 양귀비의 목을 기둥에 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이때 양귀비의 나이 37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홀로 남은 현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쓸쓸히 양귀비를 추억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종은 일찌감치 황제 자리를 아들인 숙종에게 물려주고 반란을 진압하게 했어요. 이제 모든 권력에서 물러난 현종은 양귀비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눈물바람으로 늙어간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현종이 장안으로 돌아올 때 양귀비의 묘를 몰래 파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사랑했네. 현종은 이렇게 양귀비가 없이 6년을 더 살다가 77세의 나이로 오래 사셨어. 쓸쓸히 눈을 감게 됐어요. 찐사랑이에요, 진짜. 근데 네. 하나도 안 멋있어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되죠. 망가뜨리고 어휴. 그치. 이후에 당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 당제국의 몰락에 양귀비가 일종의 방아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제국의 붕괴가 한 여자에게 책임만 있겠어요? 어쩌면 양귀비는 당 제국의 번영의 정점에서 피었던 하나의 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휩쓸린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좀 치우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